모두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유의하고 계신가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며 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얼마 전 결혼한 새댁이자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신 분들은 지금쯤 하나 둘씩 결혼식을 올리셨겠죠? 저 역시 2년 전 상견례를 치르고 얼마 전에 면사포를 썼답니다. 사실 저는 상견례를 2번 치른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상견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게 끝이 나버려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에게 왜 아빠가 없는지 고등학생 때쯤 알게 되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길 결혼 후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빠가 상간녀와 바람이 나서 멀리 도망쳤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제가 왜 아빠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저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그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한 엄마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어요. 남의 집에 상주하는 가정부부터 해서 유리공장에서 매일 16시간씩 힘들게 일하시며 돈을 버셨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엔 택시기사를 시작하시며 저를 부양하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아주 건강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그리 잘하진 못했던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매우 평범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가 살아온 시절에 비하면 공주님처럼 편한 삶을 지낸 것이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수년 동안 하던 중 동갑내기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러 나온 남자는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외모에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동갑이어서 대화가 어찌나 잘 통하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답니다. 저희는 만난 지 1시간 만에 마음이 통해버렸고 바로 사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슷하고 평범한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갔죠. 나중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까지 되어서 하루도 안 보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답니다. 정확히 2년을 사귀고 나서야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내비쳤네요. 29이었던 저희는 비교적 빠른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먼저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데려갔어요. 엄마는 성실하고 근면하기만 하면 된다며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8시부터 6시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는 토익 학원으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죠? 왜 특별할 게 없나?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까지 하는데 그 정도면 됐네. 내 딸을 굶길 일이 없으니 결혼을 허락하겠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그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식구는 예비 시어머니와 여동생인 예비 시누이가 있었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채입니다. 어서 와요. 현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야? 많이 평범하네. 내 눈에도 그렇네. 입고 있는 옷은 보세 옷이지? 신발은 메이커 없는 운동화네. 요즘 젊은 여자답지 않게 아주 검소한가 보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평가했어요. 제가 평소 브랜드 있는 옷과 신발을 신기는커녕 저렴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저를 촌스러운 여자로 본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자 시누이가 크게 놀라며 비아냥대듯이 말했어요. 어머, 이거 뭐예요? 고조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가방이네.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네?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젊으셨을 때 메고 다니시던 건데 제가 물려받았어요. 와, 대박. 이런 가방을 대물림까지 하다니. 보통 집안이 아니신가 봐요. 저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죠? 시누이는 낄낄거리며 핸드폰 카메라로 저의 낡은 가방을 여러 번 찍었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코웃음을 치며 구경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당장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김현정,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사람이 명품이면 됐지 가방까지 명품일 필요 없잖아. 현정이 네가 비싼 옷이나 가방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도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 채이는 너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대우하란 말이야. 알았어. 오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난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야. 새언니가 우스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현준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원래 여자들은 입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아. 본능적인 거라고. 아들놈 다 키워놔도 소용없다더니 지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엄마랑 동생한테 승질이나 부리고 말이야. 그렇게 평범치 않은 첫인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이씨, 내가 말 놔도 되지? 네, 어머님, 당연하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저녁을 따로 준비하진 못했어.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괜찮지? 네, 좋습니다, 어머님. 뭐야, 엄마. 난 채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 그런데 배달이라니. 채이가 결혼하겠다고 인사 오는 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현준 씨, 왜 그래? 나는 괜찮아.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다잖아. 얼씨구, 너 지금 네 섹시들 여자한테 밥상 안 차려줬다고 대드는 거냐? 아주 가관이네.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하고 나면 난리도 아니겠구만. 엄마가 허리가 아프긴 뭐가 아파. 오늘도 댄스 학원 다녀왔으면서. 아무리 귀찮아도 배달 음식은 너무하잖아. 제이 어머님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식사는 준비해줘야지. 오빠, 그만 좀 해.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 줄 알아? 왜 배달 음식을 무시하고 그래? 집밥보다 더 맛있다고. 이제 보니 완전 꼰대였네. 제가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만하라고 신호를 주자 한숨을 길게 내쉬며 참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이 도착했고 저희 네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먹어? 혹시 음식을 가리는 거야?
생긴 건 짜장면만 봐도 환장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네? 아,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평소에는 짜장면 자주 먹습니다. 엄마, 자꾸 말 그렇게 할 거야? 채이는 오늘 귀한 손님이라고 말 좀 가려서 해. 알았다. 난 그냥 순박하게 생겨서 농담 좀 한 거야. 현준이 너 오늘따라 엄청 예민하게 군다. 남자친구는 또다시 화를 내렸는데 제가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집은 어디야? 가족은? 네, 그 땡땡동에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땡땡동? 거기 산동네지? 못 사는 동네로 유명한 곳 맞지? 맞아, 엄마. 거기 고시원이랑 원룸촌이 득실거리는 데잖아. 어머머, 그럼 혹시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고시원에서 사시나? 그건 아니고요.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많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와 단둘이 사느냐는 질문에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러면 엄청 싫어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은 꽤 빈곤한 곳에 위치했고 엄마랑 단둘이 산다고? 그럼 엄마 직업은 뭐니? 택시 일 하고 계세요. 뭐? 택시? 그럼 회사 택시야, 개인 택시야? 네, 회사 택시입니다. 어머머, 새언니 진짜 힘들게 자라왔겠다. 택시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다던데. 아이고, 현준아, 넌 어떻게 이런 여자를 신부감으로 골라왔니?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애를 말이야. 이런 애랑 결혼하면 네가 나중에 장모까지 부양해야 할지 모른다고.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상황을 무사히 끝내기로 했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채이가 가진 게 왜 없어? 얼굴 예쁘지, 마음씨 착하지, 알뜰하고 현명하기까지 하다고. 그럼 돈 좀 모았어? 얼마나 모았는데? 채이 씨, 자네가 말해봐. 얼마나 알뜰하게 모았는지 말이야. 저는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댁에 며느리가 되느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해주고 현준 씨와 이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모아둔 돈은 적금까지 다 하면 1억 정도 돼요. 뭐? 1억? 어머머, 새언니가 싸구려 옷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네. 아직 20대인데 그렇게나 많이 모았어요? 우리 오빠보다 낫다. 그러게 말이야. 집, 가족,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실속 있는 게 마음에 드는구나.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가 검소하고 아끼는 걸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대로 살다 보니까 남들만큼 쓰지 않고 모았죠. 그럼 자네 엄마도 돈을 꽤나 많이 모으셨겠네? 그럼 혼수랑 예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니? 우리 수준에 맞추려면 꽤나 돈이 많이 들 텐데. 엄마, 진짜 선 넘는 질문 좀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얘가 왜 이래?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치르는데 이 정도 조사도 못하니? 내 아들 평생이 달린 문제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마음을 비운 저는 현준 씨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시어머니께는 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방으로 들어가 30분 동안 속닥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거실로 나와 말씀하셨어요. 결정했다. 너희 두 사람 결혼해라.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맞지만 결혼을 허락하마. 언니, 좋겠어요. 우리랑 한 식구 되니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마음이 달아나서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막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시와 비아냥으로 저와 엄마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못하겠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뭐라고? 얘 지금 뭐라는 거니? 결혼 승낙받으러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참, 어이가 없다. 이 언니 진짜 웃기네.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살았나 봐. 우리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기분 나쁜가 보네. 됐다. 길게 말할 거 없어. 나도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쯤에서 정리되니 다행인 것 같다. 멀리 안 나가니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기분 상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엄마, 김현정, 빨리 채희한테 사과해. 현준 씨, 이러지 마. 어머님 말씀대로 이쯤에서 정리되는 게 다행이라고. 앞으로 자기랑 결혼 생활하면서 부딪힐 난관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 이런 취급 받으면서 시집 오고 싶진 않아. 우리 헤어지자. 안 돼, 채희야. 제발 한 번만 참아줘. 응? 그 손 놓아줘라. 분수도 모르고 자존심만 센 여자는 팔자가 사나워.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결혼시키려고 했다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애라면 결혼 못 시킨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현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온 그이에게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우리 헤어져. 난 당신 어머니랑 동생 감당할 수 없어. 제이야, 이러지 마.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식구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야. 나는 현준 씨 식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제이야, 제이야! 그이가 저를 목 놓아 부르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젠걸음으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이별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현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열병이 난 것처럼 온몸이 불덩이였고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며 한숨만 연신 내쉬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얼마나 그이가 보고 싶던지 어떤 말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이 커졌어요. 그 마음은 현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저희 집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며 제 이름을 불렀고 문자로 제가 아니면 어떤 여자와도 사랑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했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저와 현준 씨는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그리움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떨어지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제이야,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랑 동생이 그런 거야. 내가 잘난 놈이면 그러시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게.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얕보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현준 씨, 나도 자기랑 헤어지지 못하겠어. 당신 없는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어머님과 아가씨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다 참아낼 거야. 이젠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현준 씨 진심으로 사랑해.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다시 채웠고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뭐가 있든 간에 함께 뛰어넘어 보자고 다짐했죠. 며칠 뒤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네요. 이윽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매섭게 째려보았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난 날을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지난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우리도 잘한 거 없다. 괜히 네 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언니, 저도 미안해요. 그런데 언니가 떠나고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아요? 산송장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절절한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 뭐 참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게 되었고, 도란도란 농담까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참을 떠들다가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며 혼수와 예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씀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세아가, 우리가 원하는 혼수와 예단이다.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살겠다고 해서 그 적당한 수준으로 맞췄다. 이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님. 언니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것보다 절반을 줄였다니까요.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록이 적힌 종이를 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 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는 내가 정해도 되겠니?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하마. 그 사돈될 분께 호텔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 정말요? 그럼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 그래, 그래. 그 어머니께 말씀 잘 전달해 드리고 그 상견례 때 보자꾸나. 저는 기분 좋게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께 며느리 대접을 톡톡히 받고 왔다며 자랑까지 했죠. 그리고 혼수와 예단 목록이 적힌 종이를 꺼내서 엄마와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를 모두 명품으로 골라놓은 건 물론이고 가격표까지 일일이 다 적어두셨어요. 예단도 명품 가방과 옷은 기본에 밍크 코트까지 쓰여 있더라고요. 더불어 시누이의 자동차까지 예단 목록에 있었답니다.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억이라는 돈이 들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마련해주는 신혼집이 2억짜리 빌라야. 평수도 그닥 넓지 않다고. 그런데 이 많은 혼수를 마련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예단까지 갖다 바쳐야 한다니.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 제이야, 엄마는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현준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혼집보다 비싸게 혼수를 준비하고 어처구니 없는 예단을 요구할 수가 있냐고.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준 씨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록이 적힌 종이를 들이밀며 말했죠. 현준 씨,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응? 심하게 요구했다고? 나한테는 얼마 안 적었다고 그러던데.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을 다 엄마가 적어서 보냈다고?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자기가 봐도 그렇지. 아무래도 현준 씨가 중간에서 해결을 좀 해줘야겠어. 혼수는 신혼집에 맞게끔 하도록 할게. 예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요즘 세상에 예단을 이렇게 받는 집이 어딨어. 자기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어쨌든 미안해, 채희야.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그이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갔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채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아들한테 혼수를 깎아달라고 했다면서?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어서 그랬어요. 어머, 얘 좀 봐라. 당돌하게 말할 줄도 아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니 어쩌면 좋으려나. 그럼 이렇게 하자. 상견례 자리에서 네 엄마랑 해결을 보도록 하마. 직접 얼굴을 보고 서로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옳지 않겠니? 그런데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조금은 양보해 줄 테니 말이야. 저는 엄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것 같아 대답에 뜸을 들였는데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어머님. 그럼 사흘 뒤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상견례 자리를 바꾸기로 했다. 너랑 호텔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데로 알아보려고. 내가 문자로 장소를 알려줄 테니 엄마 모시고 잘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사흘 뒤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하루 전날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알려주는 문자였죠. 그런데 장소를 확인하자 경악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가 솟구치던지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말았답니다. 채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현준 씨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를 문자로 보내줬는데, 그런데 왜? 장소가 멀어서 그런 거야? 아니, 상견례를 기사식당에서 하자네? 문자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잡았다고 고마워할 필요 없다면서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 엄마, 아무래도 난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제이야, 일단 약속이 잡힌 거니까 상견례는 하도록 하자. 나도 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결정하도록 해. 엄마는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며 일단 만나보기는 해야겠다며 기사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택시 일을 하시는 엄마가 평소 기사식당을 자주 가셔서 그런지 기사식당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엄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와 엄마는 꾸밈없이 평소에 입던 옷과 신발을 신고 출발했습니다. 기사식당이 가까워서 걸어서 갔고요. 이윽고 식당 문을 열자 현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셋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여기다 채이야. 사돈, 어서 와요. 네, 반갑습니다, 현준 어머님. 어서 와서 앉아요.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실컷 시키세요. 제가 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의 비아냥에 엄마는 이성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사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제육볶음을 주문했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 숟갈을 뜨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답니다. 사돈, 제가 보내드린 혼수와 예단 목록을 보시고 많이 부담스러우셨다고요? 그 아무래도 형편이 되지 않으셔서 힘드셨나 봅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채이랑 현준이가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깟 돈이 대수겠습니까? 어머, 그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택시에서 돈 많이 모으셨나 봐요.
일단 화장실 좀 다녀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혼수를 모두 해준다는 엄마의 말이 진짜인지 묻고 싶었으니까요. 화장실이 식당 밖에 있어서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야지. 대신 나도 조건을 걸려고. 신혼집을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요구할 거야. 평수도 넓은 곳으로 말이야. 그러면 수지가 맞지 않겠어? 만약 현준이 엄마가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 엄마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역시 대단해. 식구들 기다리겠다. 이만 들어가자. 이윽고 식당 문 앞에 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는 문을 열려다가 동작을 멈췄답니다. 저와 엄마는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네. 엄마, 원래 없는 것들이 자존심이 세잖아. 그렇지. 별 볼 일 없는 거지 새끼가 큰 소리 치는 게 인생의 섭리지. 채이가 왜 저렇게 거지 같고 촌년 같은지 애미를 보니까 대번 알겠다. 상견례 자리에 나오면서 옷 입은 꼬락서니가 저게 뭐냐? 무슨 시장 보러 왔어?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쪽팔리다고. 엄마 말대로 거지가 따로 없다니까. 오빠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현정아, 그만 좀 해, 제발. 상견례를 하러 온 거야, 싸우러 온 거야. 채이랑 어머님이 상견례 장소 때문에 화가 났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제발 좋게 이야기하고 혼수랑 예단 간소화하도록 해줘. 이 아들의 부탁이야. 이 녀석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장가 간다고 지 마누라랑 똑같아졌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 저 거지 발사개들한테 내 아들을 가지려면 그만한 대가를 내놓고 가져가라고 할 거야. 엄마, 내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야 임마, 저 거지들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니까 넌 잠자코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그나저나 이것 좀 봐. 언니랑 사돈 말이야. 접시를 싹싹 긁어서 다 처먹었네.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손도 안 들 것 같은데 말이야. 하여튼 거지 근성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만 봐도 알겠다. 두 사람의 욕이 끊이질 않아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저런 쓰레기들과 엮이느니 처녀 귀신으로 남고 말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저런 집구석과 사돈 맺을 마음 없다. 자, 들어가자. 제가 식당 문을 열자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식당 안에는 택시 기사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로 엄마가 들어서자 택시 기사 수십 명이 의자를 밀고 기립했습니다. 기사님들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이구동성으로 엄마한테 인사를 올렸어요.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네, 여기서 상견례 중이었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저쪽 테이블에 계신 분들 맞죠? 네네. 아, 대표님, 지난달에 보너스 주신 거 감사해요. 제 와이프가 애를 낳았다고 보너스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린 다 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여러 기사님들이 엄마한테 덕분에 먹고 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현준 씨는 턱이 빠지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를 택시 일한다고 소개를 했지 택시회사 대표라고 말하진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걸 소문내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였죠. 당황한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건방지게 앉아있던 자세를 바르게 고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열었네요. 저희가 조금 늦었죠? 아니에요, 사돈. 그럼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죠. 시어머니는 태세 전환을 카멜레온처럼 빨리 하더군요. 사돈이 택시회사 대표였어요? 어머, 정말 예상했던 대로 큰 인물이셨군요. 큰 인물이라뇨. 말만 대표지 기사님들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다르시겠죠. 여하튼 사돈, 제가 드렸던 혼수와 예단 목록표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주 약소하게 혼수만 마련해 주시고 예단은 생략합시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끼리 잘 살면 그만인데 제가 괜한 욕심을 낸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목록에 적힌 거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죠. 네?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아니, 그럼 혼수를 3억이나 요구하셨는데 2억짜리 신혼집으로 퉁치려고 하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수지가 맞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인생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혼수가 3억이니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시죠. 6억이요? 저기 사돈, 저희는 그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빌라로 신혼집을 하시죠. 네? 그 정도도 마련 못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그건... 아니,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만한 집도 마련 못 해요? 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지 새끼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 제가 촌년이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네요. 어쨌든 당신은 거지니까 제 요구를 못 들어주는 거죠? 시어머니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말 많던 시누이도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 이 결혼 안 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식당 밖에서 우리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주 신나게 욕하시던데 또 해보세요.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아주 몹쓸 인간들이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엄마가 쌍욕을 내뱉으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인생 똑바로 살고 겸손하게 살라고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현준 씨는 저와 끝까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뺨을 날리며 말해줬습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착한 척, 생각하는 척 하면서 네 엄마랑 동생이랑 똑같은 마음이었잖아. 오늘 여기서 상견례 한 것도 그래. 너는 나한테 이해해달라고만 했지? 그런데 난 더 이상 이해 못하겠어. 너 같은 놈이랑 살면 내 인생이 고달파질 게 뻔하다고. 제 고함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현준 씨가 먼저 식당 문을 열고 나갔고 이어서 두 모녀가 주랭랑을 치듯이 나가려는데 기사식당 안에 있던 기사님들이 문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벽을 세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시모와 시누이는 똥 마려운 개마냥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저기 우리 좀 나가게 비켜주세요. 그러자 기사님들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까 우리 대표님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상견례 중이라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파토가 났으니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대표님과 최희 씨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두 모녀는 두리번거리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걸 확인하자 저와 엄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최희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저도 죄송해요. 그만 나가게 해주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모녀가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이 보내주지 않더군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무릎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여기 목격자가 수십 명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요. 엄마가 기사님들에게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했는데 기사님들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채희한테 막대먹은 짓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무시하고 얕본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거지 새끼라고 욕하고 촌년이라고 욕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저도요. 언니한테 함부로 말한 것 모두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두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 추한 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뚝 떨어졌답니다. 두 사람 저희가 못 사는 동네에 산다고 옷차림이 볼품없다고 4명까지 멋대로 판단하셨죠?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내 딸 못 보냅니다. 이걸로 당신들과 우리의 만남은 끝이에요. 그리고 충고 하나 하자면 엄마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명품들 죄다 짝퉁인 거 티나. 다음부턴 진짜 좀 사 입어라. 거지 새끼야. 네? 네, 알겠어요. 이제 그만 저희 좀 빨리 내보내주세요. 무서워 죽겠다고요. 아직은 안 되죠. 당신이 밥값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계산할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사님들이 모두 제 식구라서 같이 계산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기사님들? 그러자 기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결국 시어머니는 기사식당에서 40만 원의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걸 보고 기사님들은 낄낄거리며 웃으며 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더 볼 일 없으니 나가라고 고함을 치자 두녀는 꽁진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기사님들이 일부러 천천히 문을 피해 주어서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퇴장했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은 다시 식사를 이어서 하셨고 저와 엄마가 나갈 때도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나버렸고 결혼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준 씨와도 깨끗하게 정리했네요. 그리고 웃긴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상견례에서 참교육을 당한 모녀가 길 가다가 우연히 저와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모녀는 뒤를 돌아 도망치듯 달아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엄마와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엄마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그 남자는 식당에서 뵀던 기사님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훤칠한 인물에 직업도 변호사였답니다. 저는 배경과 외적으로 그 남자에게 끌리기도 했지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 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만남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발목 잡는 게 있었어요. 바로 코로나였죠. 저희는 결혼식을 2년이나 미루고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게다가 하늘이 축복이라도 해주는 건지 곧바로 임신까지 하는 겹경사가 펼쳐져 매일을 파티하는 기분으로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제대로 된 남자와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진상 쓰레기들과 엮였던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얄밉고 화가 솟구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같이 좀 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